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유튜브 조한범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시대 진단, 지금 트럼피즘, 트럼프 때문에 모든 세계 언론이 트럼프를 다루지 않는 날이 없죠. 그 트럼피즘이 탄생한 배경,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동맹이 동맹의 등을 치는, 같은 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이 덴마크 령인 그린란드 군사 침공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이런 초현실적인 그런 상황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지금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 무극화 시대라는 책입니다. 무극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그러니까 시대 진단이 있어야 대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탈냉전기 이후에 누가 봐도 지금 불안하죠. 불확실하죠. 이 거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 진단을 해본 게 이 무극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무극화 시대는 제가 진단하는 이 시대 진단,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 무극화 시대의 그 첫 번째 원인은 군사적 충돌이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전쟁만 해도 가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만들었지만 그것도 미래를 알 수 없는 트럼프식 자기 마음대로 평화위원회고, 그 미래는 밝지 않을 거예요. 푸틴까지 참여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하면서 또 그 푸틴을 끌어들여서 가자 평화위원회. 아주 역설이죠. 그 다음 러우 전쟁, 아직도 현재 진행형. 물론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만, 끝물이라는 표현이 남의 비극에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끝나겠죠. 그렇죠? 양쪽 다 지쳤으니까.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 일촉즉발입니다. 계속 인도 파키스탄의 이슬람과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 민족 분쟁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끼거든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같은 이슬람권 탈레반 정권이지만 또 파키스탄 안에서는 파키스탄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려고 지금 분쟁 중이에요. 그 다음 캄보디아, 태국, 이것도 끝난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 재현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뜨거운 감자는 어디죠? 양안전쟁이죠. 양안전쟁 가능성. 2027년 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2026년은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이거든요. 그럼 이 5개년 계획 안에 시진핑의 영구 집권, 저는 시진핑은 3기, 4기가 아니고 영구 집권을 꿈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해 9월 시진핑 푸틴 만났을 때 장기 갈아 끼면 영원히 산다며? 150년까지 산다며? 이런 얘기가, 그게 그 사람들이 본심이에요. 푸틴과 시진핑은 영원히 할 생각이에요. 푸틴 술도 안 먹어요. 몸에 좋은 거 먹어.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도 그러네. 몸에 좋은 거 먹어요. 트럼프는 콜라랑 햄버거도 많이 먹죠. 약간 좀 샜는데 어디서든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김정은이 입만 열면 그러죠. 나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핵으로 공격할 거야. 우리가 일상화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지금 전 세계가 분쟁이에요. 거기다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린란드 침공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 밖에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린란드 침공은 살짝 집어넣었지만 베네수엘라를 폭격을 했잖아요. 수도를. 이란도 폭격했어요. 이스라엘도 이란을 폭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온갖 군데가 전쟁이거든요. 이 첫 번째 위기, 그러니까 이 무극화 시대의 4가지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글로벌 안보 위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안보 위기가 발생을 하느냐? 냉전 때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은, 50대 이하 분들은 잘 냉전의 추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냉전의 추억은 뭐냐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블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블록이 2개가 있었어요. 이 두 블록 간에는 정말 왼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이게 하나의 블록이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지들끼리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공급망이 2개였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끼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끼리.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거래는 극히 제한돼 있었어요.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소련과 유럽 간의 중개무역 이런 걸 먹고 살았었어요. 핀란드 좋았죠. 그랬다가 소련이 붕괴되니까 핀란드 경제 위기가 왔고,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2개의 블록이 존재했고, 둘 간에는 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항상 있었어요. 정말로 그 냉전기의 전쟁의 위협은, 핵전쟁, 지구 공멸에 대한 위협은 체감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영역 안에서는 각자 자기들이 질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조폭들은 그 자기들 조폭의 구역,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조폭들 용어로. 그 안에 질서를 지켜요. 그러니까 지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잡범들은 장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쁜 놈들 캄보디아 천스 프린스 회장도 잡혀갔죠. 거기서 그 웬치라고 하는 범죄단지 안에서는 지들은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안에서는 지들끼리 싸우는 건 막죠. 그 안에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만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냉전의 시기에는 양쪽 간에는 핵전쟁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은 안 일어났죠. 왜? 맹수는 맹수끼리 안 싸우거든요. 싸우면 양쪽 다 치명상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동유럽, 소련 동유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지금 나토 그러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냉전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소련과 소련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만들어지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진 거죠. 상호. 그러나 둘 간의 전쟁은 없었죠. 왜? 서로 죽으니까. 이게 냉전의 질서라는 거예요. 범죄의 재구성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냉전기에. 범죄적 질서죠. 그러니까 지들 안에서 사고 치는 건 지들이 막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쟁은 베트남 전쟁. 남북 베트남, 미국이 개입하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자본주의 질서를. 결국 미국이 졌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건 뭐냐? 소련 질서. 아프가니스탄의 자본주의와 서방권 편입을 막으려고 소련이 개입했죠. 이것도 결국 소련이 졌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표적인 전쟁이에요. 그 외에 대규모 전쟁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두 조폭이 지배하던 질서 중에서 한쪽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소련은 해체됐고,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가 됐죠. 91년에. 왜? 소련 블록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 양극체제, 미소 양극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신났죠. 이쪽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이제 잡범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1차, 2차 전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차, 2차 계속 이어지는 전쟁, 러시아, 조지아 전쟁, 중앙아시아의 탄탄탄끼리끼리 으르렁거리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결과적으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돈바스정 대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재 진행형. 이게 뭐냐? 그 소련권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눌려있던 블록의 힘에 눌려있던 갈등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저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죠.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전체 이제 글로벌은 내 나와바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을 때 미국은 세계 GDP의 40에서 5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기타 등등의 세계였어요. 소련도 전 세계 미국 GDP의 40%가 최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미국이었죠. 여기에 중심이 된 거죠. 우리도 미국에 줄을 섰잖아요. 유럽도 미국에 줄을 섰고. 왜? 막강한 미국의 질서가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정점으로 유럽이 부흥하고 우리도 세계 10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대적 비율은 점점 줄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25% 내외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직도 막강하지만 그 25%를 가지고 트럼프가 막 칼질해 대는 거예요. 나하고 장사 안 하려면 죽고 싶어?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게 아니라 이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소련도 없어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예전 같지 않아? 힘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럼 내가 왜 세계 질서를 지켜야 되지? 과거에는 냉전기에는 국제 질서를 지킴으로써 내 블록 안에 이해관계를 추구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말하죠? 나토 니들이 해결해. 한국, 일본 국방비 올려. 미군 줄일 거야. 이게 바로 트럼프가 튀어나온 게 갑툭튀가 아니고 이 배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 진영 안에서 터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사담 후세인. 걸프전 1차전, 2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제 여기서도 전쟁이 터지는 거죠. 엄밀히 보면 태국,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이런 분쟁들도 그 범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쪽도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파견한 거 아니잖아요. 전화로 했잖아요. 야, 끝내 관세 이런 거지 군사력을 파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소련은 몰락했고 지금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가 됐죠. 미국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도 분쟁들이 막 터져요, 이제 여기저기서. 그 트럼피즘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그럼 바이든도 똑같은 고민에 직면했어요.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데. 근데 바이든은 좀 양반스러운 방법을 썼죠. 트럼프는 동맹에 등을 치지만 바이든은 동맹들하고 악수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어깨 동무하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같이 가는 거야. 니네 싸우지 마. 나 오늘 행복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누구 잡으러? 중국, 러시아 잡으러.
이것도 옛날 같으면 미국이 그럴 필요 없죠. 나 혼자 할게. 일로 와. 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냉전이 끝나니까 이제 세계 대전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여기저기 터지는 거죠. 내일 어디서 뭐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침공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무질서. 이 안보, 글로벌 안보의 위기가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샤바 조약기가 이미 해치됐다고 그랬죠. 91년에. 이제 다음 차례는 어디겠어요? 나토죠. 나토가 더 이상 똘똘 뭉쳐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때문에 나토가 열심히 지원하는 것 같지만 나토 안에 갈려 있어요. 헝가리 오르만, 친푸틴, 슬로바키아 이런 데 맨날 딴지 걸어요. 지금 나토에. 왜? 지금 적이 없거든요. 자꾸 푸틴이 다음번에 유럽을 침공한다. 푸틴이 미쳤어요? 인구는 5배, GDP는 10배인 유럽을 왜 침공을 해요? 우크라이나 하나만 갖고 지금 코피 터지는데 뭐 푸틴이 유럽 침공을 해서 전력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러면 핵심 무기를 다 써야 돼요 지금?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큰데? 그건 침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가는 출구가 돼버리니까 그 공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은 나토와는 찢어져 있어요. 나토는 단합된 힘이 아니에요. 러시아를 위협으로 보는 쪽과 안 위협으로 보는 쪽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게 자본주의 진영이라는 블록으로 묶여 있었던 것 뿐이에요. 나토로. 이게 끝나지니까 그 이해관계가 충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토 차례다. 그게 바로 트럼프예요. 나토를 힘으로 협박하잖아요. 야 나토 우리 없으면 안 될걸? 사실은 그런 말 안 했지만 난 나토 탈퇴할 거야. 어떻게 나토가 나토 국가를 공격을 합니까? 그린란드를. 미국이 공격할까 봐 나토의 8개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급파했어요. 막으려고 한 게 아니죠. 상징적이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 글로벌 안보 위기의 도래, 전쟁의 느노말, 에브리데이 전쟁의 느노말. 이게 우리가 보는 이 무국화 시대의 첫 번째 배경이에요. 이게 바로 안보의 위기입니다. 글로벌 안보의 위기. 그러니까 다들 혼란스럽죠. 머릿속에. 이게 뭐지? 트럼프가 질서를 지키는 거야? 깨는 거야? 저게 말이 돼? 초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 독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트럼프 그린란드 보고. 세계는 도적놈들의 세계가 됐다고 지금. 약육강식에. 정확하게. 약육강식은 무질서거든. 힘이 질서거든. 규범과 약속과 신뢰는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위기는 뭘까요? 자, 안보 불안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팍팍하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저는 사회주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사회주의 소련에서 배급표 받아서 긴 줄 서서 감자, 밀가루 받아서 가서 삶아 먹고 쪄 먹고 빵 만들어 먹고 했거든요. 그 사회주의에 살았어요. 그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인간의 선한 의지에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착취하니까 자본가 세력만 없애면 선한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착한데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나쁘다. 봉건주의라는 제도가 나쁘다. 고대 노예제 제도가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행복해질 거다. 웬걸?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화장실이랑 내 집 화장실이랑 어디가 깨끗해요? 내 집 화장실 훨씬 깨끗하죠? 왜냐? 지하철 화장실도 논리적으로는 내가 깨끗하게 쓰려면 다음번에 쓰려면 내가 깨끗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편하게. 집에 가서는요. 그냥 엄청나게 반짝반짝 해놓죠. 내 거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전체를 위해요. 전체를 하나를 위해요. 말이 돼요? 이게? 사회주의 시대가 돌아갈 리가 없죠. 그 안에도 이기주의가 있고 나만, 가진 자 똑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일한 건 당신이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원리가 깨져버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열심히 하면은 돈 벌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제가 하겠지. 나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쟤는 지각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어찌됐건 사회주의 경제는 무너졌어요. 중국도 사회주의 아닙니다. 그냥 정치 체제만 독재지.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밖에 없거든요. 자, 이 자본주의의 위기예요, 지금. 지금 모두가 어려운 일은 트럼프가 저렇게 설치는 것도 관세 갖고 난리치는 칼질하는 것도 다 경제의 위기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G7. G7이면 어떻게 되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독일이죠. 여기에서 1% 성장을 넘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어요. 한 2% 정도. 다 어렵다는 나라의 정석이죠. 독일 0.34% 성장. 그 천하의 독일이 지금 모든 나라들이 0%에서 1% 성장이에요. 1% 성장은 자연 성장에 불과해요.
실질 성장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제국 중에서 잘 나간다? 옛날이요.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 그것도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저성장하면 따라 나오는 거 있죠. 고령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일 안 하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대상이 돼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기껏해서 취직했는데 내가 벌어서 나이 든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성장률이 높으면 상관없어요.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노인, 부양 세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출이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빚, government.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소비자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정부 부채, 정확히 말하면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돈 찍어내.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난리치는 게 바로 쌍둥이 적폐 때문이죠. 무역적자, 국가 부채, 정부 부채. 사실은 정부 부채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칼질하다 나가버렸잖아요. 자, 그 미국이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랬어요. 머스크가 그랬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은 폭발할 거다. 그게 바로 정부 부채란 말이에요. 그 미국이 지금 몇 프로냐? 120% 좀 넘거든요. 근데 규모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8조 달러예요. 5경을 넘어서 6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문제의식, 머스크의 문제의식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터진다. 미국이 버티는 건 딴 나라가 터졌어요. 달러를 찍어내니까 막 찍어냈어요. 국채를 발행을 하니까. 자, 미국이 그 트럼피즘의 배경이 바로 그 공포거든요. 국가부채. 근데 일본은 얼마인 줄 알아요? 250%예요. 2배예요. 자, 그러면 마크롱이 재정 줄이려고 난리치다가 지금 시위에 그냥 물러났죠? 그게 프랑스가 110%예요. 근데도 마크롱도 아는 거죠. 이대로 가면 터진다는 거. 왜? 프랑스는 큰 정부를 지향하거든요. 복지. 막 뿌리거든요.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마크롱은 내가 욕먹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국은요. 영국은 100%예요. 이태리 140%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G7 미국만 내놓냐? 끝없는 이민, 외부 투자 유치 이걸로 겨우 버티는 거예요. 중국은 좋다는데 중국도 시장 경제예요. 중국은 한 80% 된대. 걔네는 건실하대. 너나 잘하세요. 뭐냐? 중국은 정부가 있죠. 지방 정부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 중국은 국유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국유 기업들의 부채는 뭐냐? 바로 정부 부채인 거예요. 지방 정부 부채는요. 이것도 중앙 정부 부채인 거예요. 결국은 터지면 여기서 줘야 되니까. 이걸 합치면 얼마가 나오느냐? 300% 아직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G7에 중국까지 포함하면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머니사이드 보시면 그 나라님들 지금 일하실 때 부채 늘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돈 나눠주는 거 좋긴 하지만 또 고육책으로 정부이 이끌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부채라는 건 정부 부채가 꼭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잘 쓰면 돼요. 갚을 수 있으면. 근데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지금은 괜찮아요. 한국은. 근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경제는 박살나고 무너졌어요? 포기했어요?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게 돼요? 위기예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이 없어요.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술이구나. 퓨처. 맞아. 하이테크놀로지. 이게 또 문제예요. 뭐냐. AI를 열심히 개발했더니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AI 개발자를 해고해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거 있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굴뚝산업. 현대, 기아, 포드 이런 데 전통 굴뚝산업보다 고용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요. 지금 난리난 쿠팡, 플랫폼 기업들 특징이 뭐예요? 돈은 떼돈 버는데 노동자들은요. 고용 안정성. 쿠팡 혹은 배달의 민족 이런 분들 보세요. 기사분들 허겁지겁 달려다니죠. 차 안에서 김밥 먹고. 노동의 질이 나빠져요. 규모가 나빠져요. 이게 바로 첨단 기술의 한계예요. 이제 뭐가 나와요? 피지컬 AI. 이게 로봇이에요. 판단은 누가 해요? AI가 해요. 이건 누가 해요? 로봇이에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지금의 미래 기술은 뭐냐? 점점 인간을 판단의 영역에서, 피지컬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AI 피지컬 로봇이 나눠주는 푸드 스탬프를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근본적인 시스템에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시스템에 고민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자본주의 위기예요.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겠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건 지금 선진 G7 플러스 1 중국이 허덕이는 경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이
2025년 1조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중국 가보세요.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나 잘했지. GDP 올라가고 있지. 미국 가보세요. affordability 먹고 살 수 있니? 우리가 이 상황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군지 알아요? 가진 사람들. 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몰려요, 한쪽으로. 점점점 소수가 더 많은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역화 시대 위기는 뭐라고요? 경제의 위기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정확히 말하면. 자, 안보의 불확실성, 안보의 위기, 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의 위기를 말했어요. 그럼 세 번째 위기는 뭘까요? 정치의 위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안정성을 가진 나라들이 눈에 보이나요? 안정적 지지율을 가진 정권이 없어요. 많이 돼봐야 55%, 6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트럼프도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위기를 봤어요. 안보의 위기, 그 다음에 경제의 위기. 그럼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를 심어놓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하면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수 우경화합니다. 그러니까 좌경화, 우경화, 저도 가끔 보면 뭐 댓글에 뭐 좌파야, 우파야 그러는데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좌파인데 나쁜 짓을 하거나 우파인데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거지. 지금 댓글은 어떻게 돼요? 쟤 좌파야, 돌 던져. 쟤 우파야, 돌 던져.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가르기래요. 극단주의가 설치입니다, 이제. 좌도 끝으로 가면 극좌고 제일 나쁜 거예요. 우도 끝으로 가면 극우예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고 안보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면 사람들이 투자해요? 돈 가지고 있죠? 현금 가지고 있죠? 금 가지고 있죠? 첫째, 불안을 느끼면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훨씬 중요해요. 야, 지금도 불안한데 뭘 변화야? 야, 하지 마. 그 다음에 나 중심주의, 우리 민족 중심주의. 야, 우리끼리만 먹고 살아야 돼. 이 와중에 누굴 도와줘? 하지 마. 우리도 힘들어. 나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기존 질서에 안주해요. 그 다음에 배려심이 없어집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증오와 공포의 분노의 대상으로 전환을 시켜요. 소수자에 대해서. 경제가 나쁜 건 말이야. 쟤네 때문이야. 누구지? 외국인 노동자야.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도 중국인, 우리도 중국인, 꼭 중국만 아니에요. 유럽은 어떻게 돼요? 북아프리카, 중동, 뭐 튀르키예부터 외국인 때문이야. 쟤들 때문이야. 이게 더 심해지면 극우로 가요, 이제. 외국인 혐오증, 극단적인 베타주의, 베타적 민족주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전 세계는 일단 우경화합니다. 이 우경화는 괜찮다기 우경화가 정상적인 우경화라면 그렇잖아요. 제가 왜 좌파냐 우파냐가 문제가 아니라 유럽 보세요. 좌파 정권 들었다 우파 정권 막 교대하잖아요. 심지어 유럽은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어요. 일본도 공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하면 우경화합니다. 글로벌 우경화. 여기서 극우들이 탄생해요. 볼까요? 독일의 AfD, 나치. 멜로니 총리 왔었죠? 이태리 총리. 무솔리니 후예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프랑스 극우 민족주의, 민족전선의 르펜, 마크롱한테 졌지만 선거할 때마다 더블로 지금 스코어가 올라가요. 일본의 누구? 참정당. 일본인답게 일본 국채, 외국인 물러가라. 이게 참정당이에요. 영국 개혁당. 이게 다 극우예요. 이제 극우들이 이제 이 우경화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아르헨티나 밀레이. 개인적으로 트럼프도 이런 우경화에서 지금 극우와의 사이에 서 있다고 봐야죠. 저 보면은. 미국 제국주의죠, 사실은. 그린란드 침공까지. 그 다음에 이민자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국제법, 국제질서 나한테 안 중요해. 나의 도덕성이야. 이게 정확하게 극우 논리거든요. 나 논리, 나 중심 논리. 내가 결정하면 이게 바로 옳은 거야. 쫓아내. 자기 시민한테 이민 반대하는 총 쏜 다음에 뭘로 몰아가요? 테러리스트로 몰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극우가 바로 홀로코스트부터 시작해서 인종에 대한 극단적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는 줄 알는지 여기 반대쪽에 극좌도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 대척점으로 극과 극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좌파야, 제 우파야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시작할까?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민주주의의 정치 위기는 뭐냐면 바로 스트롱맨의 시대예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이 조합문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위기를 이러면 안 통해요. 일단 욕을 하고 이씨 내가 해결해 줄게. 아 괜찮아. 그 정도는 돼. 아 그거 안 중요해. 그 질서 지키는 거 안 중요해. 여기서 건너 횡단보도 필요 없어. 오빠가 언니가 해결해 줄게. 누나가 해결해 줄게. 이런 스트롱맨들이 설쳐요. 이 설득보다는 선정적인 구호. 쟤 때문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미래 나한테 있어.
푸틴은 어떻게 맨날 옷 벗고 다니잖아요. 나이 들어가고 그냥 근육 보여주면서. 트럼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야. 난 맘대로 할 수 있어. 말 안 들어? 10% 20% 닦아있지. 한국이 어디서 까불어? 이런 극단적인 시진핑, 푸틴, 에르도안, 스트롱맨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세 보여. 그러니까 나쁜 남자 신드롬. 저 형이 나 지켜줄 것 같아. 저 언니가, 저 누나가 나 지켜줄 것 같아. 라고 하는 스트롱맨들이 설쳐요. 이 스트롱맨들의 특징은 뭐냐? 약속을 못 지키거든요. 머니 인사이드 내가 1,000만 하게 해줄게. 형 믿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스트롱맨의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책 대결이 의미가 없어요. 정책 선거가 통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정치의 얘기,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이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 세력들이 좌든 우든 합리적 우파, 합리적 좌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좁아져요. 그러면서 양쪽이 모이는 거죠, 이제. 그럼 극단적인 뭐가 돼요? 분노, 증오, 대립의 정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 시대의 3가지 위기입니다. 하나는 안보의 위기, 안보의 무질서, 경제의 위기, 자본주의의 무질서. 트럼프가 보여주죠. 3번째는 정치의 위기, 보수 우경화, 극우, 극단의 정치.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지금 힘들죠. 4번째 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위험의 시대. 이거를 지금은 그 양반은 돌아가셨지만 울리 백이라고 하는 이 독일 사회학자가 리지코 게셀샤프트, 위험사회라는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창안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런 거예요. 데인저와 리스크는 다른 거예요. 날씨가 아주 추운 건 데인저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리스크예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울리백이 얘기했던 리스크 소사이어티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걸 찍으면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죠? 이건 3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거예요. 맞죠? 이거는 기술적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졌어요. 너무나 편리하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치 같은 주장을 한다든지, 나치즘, 아니면 극좌의 주장을 해서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5분도 안 걸리죠? 이건 위험인 거죠. 리스크인 거죠. 자, 비행기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해외로 나갈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은 아침은 도쿄에서 먹고, 점심은 베이징에서 먹고, 저녁은 튀르키예에서 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맞죠?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못 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근데 그 비행기는 추락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이걸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줬지만 그 기술이 어떻게 도리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그걸 울리백 선생이 1986년에 리지코 게셀샤프트. 그러다가 글로벌 리스크 소사이어티. 보니까 전 세계가 위험으로 연결되어 있네? 위험으로. 왜냐? 지금 러우 전쟁이 거기서만 끝나요? 북한군 파병했잖아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코로나,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됐죠? 2019년 12월 초에 한국 들어오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항공모함에까지 발생하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 이 IT. 이걸 통해서 전 세계는 동시에 만나요. 지금 사하라 사막의 부시맨이든 지금 그린란드 이누이트든 아니면 남극에 있는 우리 세종기지든 동시에 만날 수 있죠?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건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하이퍼 리스크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위험으로 초연결된 사회다. 트럼프가 재채기하면 다른 국가들이 바로 다음날 폐렴에 걸리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의료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울리백 선생의 위험사회를 확장한 개념이에요. 리스크 소사이어티를 저는 하이퍼 리스크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위험으로 초연결된 사회다라고 제가 개념화하고 있고, 제가 만든 개념의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위험, 라이프 시큐리티라는 거예요. 생명 안보. 원래 안보는 뭐냐면 안전 보장의 약자예요. 안보하면 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전쟁이죠. 국가적인 물리적 폭력, 전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보하면은 야 국방을 늘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전통 안보라고 그래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에요. 자, 안보의 책임 주체는 누구죠?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방위를 잘하는 게 이게 전통 안보예요. 그러니까 냉전의 시대에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요? 시큐리티 하면 국가 안보예요. 저 빨갱이들 막아야 돼? 저 파랭이들 막아야 돼? 이게 바로 국가 안보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 냉전적 안보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전쟁 안 일어난다고 지금 본인이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집에 갈 때 새벽에 어두우면 잠깐 불안하고, 그 다음 어디 아플까봐 불안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이 문 닫으면 불안하고. 전쟁만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 인간이 행복하게 기본권, 자유권, 표현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1994년에 유엔에서 휴먼 시큐리티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인간 안보라 그래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나로 온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길 걸을 때 내가 불안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이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유엔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전통 안보가 달성되는 상태를 그 스웨덴의 그 평화학자인 요한 갈tung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여기도 몇 번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네거티브 피스라고 그랬어요. 이걸 소극적 평화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달성되는 건 아니다. 그건 최소한의 평화다. 그럼 인간 안보가 달성되는 건요. 그랬더니 그거는 파지티브, 그건 적극적 평화다. 거기까지 가야만 인간이 평화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또다시 자 전통 안보, 인간 안보였죠. 저는 생명 안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어요. 생명 안보는 뭐냐? 생명체, 특히 인간 생명체 전체가 슬프게도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에요. 그린란드가 문제되는 건 바로 지금 이 추위가 오는 것도 북극이 녹아서 지금 추위가 오는 역설이죠,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파리 기후협약 미국이 탈퇴했죠. 그거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 1.5도 이내, 가능하면 1도, 최대 1.5도 이내에서 막자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죠. 1.5도가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36.5도죠. 1도 올라가면 37.5도죠. 그럼 우리 코로나 때 B하고 밥 먹으러 못 들어갔죠. 37.5도면 열이 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요. 위험해요. 그때 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37.5도예요. 1도 오르면. 1.5도 오르면요. 38도죠. 이걸 고열이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1.5도 상태에 거의 도달해 있어요. 1도 넘었어요. 이걸 막자는 게 파리 기후협약이었어요. 클라이밋 디자스터 재앙 이렇게 말해요. 환경론자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또 말을 해요. 이게 지구온난화가 한번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우린 이미 5차례 지구의 역사상 생명체의 대멸종을 겪은 적이 있고 심지어 95%까지 멸종한 적이 있어요. 이게 기후 위기예요. 지금 차가를 못해요. 트럼프 같은 사람 때문에. 뭔 소리야! 석유 더 써야 돼. 이 와중에 줄여도 안 되는 판에 지금 탄소보다 더 위험한 게 메탄이거든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가면 1km, 2km 얼음 밑에 어마어마한 메탄이 눌려 있어요. 탄소보다 5배, 10배 위험한 게 메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구 동토층이 지금 녹고 있단 말이에요. 지름이 1km, 2km 되는 것도 숭숭 뚫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메탄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그때는 끝장이에요. 더 얘기하고 싶어도 무서워하실까봐 어마어마한 지금 이게 한번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늦어요. 이미 늦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경험을 봤죠? 코로나는 그나마 치사율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나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이런 건 치사율이 거의 100%예요. 과거에는 독립되게 부족 단위로 살으니까 질병이 생겨도 번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초연결되어 있으니까 위험으로 초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번지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AI예요. 우린 모든 걸 지금 AI에 양도하고 있거든요. 이미 AI 여러 번 시뮬레이션에 나온 게 뭐냐면 AI가 인간의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AI는 분명히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을. 자, 멈티라고 아시죠? 유무인 복합. 자, 테러리스트를 잡으러 가는 스나이퍼. 미군 스나이퍼는 멋있게 나오죠? 반드시 필요해요. 스나이퍼들이. 스나이퍼 한 명이 일개 대대도 묶어놓을 수 있어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스나이퍼 많이 육성하고 있거든요. 자, 스나이퍼가 테러리스트가 와요. 그럼 쏘죠. 근데 만약 5살짜리 애가 폭탄을 들고 오면 이 스나이퍼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쟤를 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임산부가 수류탄을 들고 오면은 쏘긴 쏴야 되겠죠. 그런 인간은 괴로워하거든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판단하거든요. 윤리적으로. 근데 AI는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유무인 복합을 해요. 어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무인이 이 유인 통제사를 제거하는 사례들이 목격이 돼요. 왜냐? 이 유인 통제사가 이 무인한테 야 저건 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럼 무인 로봇은 AI는 뭐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하라고 받았잖아요. 근데 이 유인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무인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를 적으로 취급하는 거죠. 아 제가 적이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통제로 벗어날 거라는 거죠. 전 그렇게 봐요. 자명하다. 그리고 AI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해요. 제가 모 대학에서 33년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답안지 작성 완성도가 매년 나빠져요. 최근에. 오히려 나빠져요. 왜? 자기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만일에 챗 GPT를 활용해 그럼 잘 쓰겠죠. 다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것 자체가 논리 구조가 이게
어려워져요. 본인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긁어오거든요. 블로그 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틀리면 100만 명이 틀리는 거예요. 그대로 블로그 읽기라니까. 옛날에 우리가 레포트 베낄 때, 야, 소주 한잔 사줄게 좀 내놔. 그럼 베낀단 말이에요. 그럼 100%못 베껴요. 쓰다가도 틀려요. 막 이렇게. 그러나 블로그 읽기는 아니잖아요. 그대로 오잖아요. 결국 AI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거다. 그럼 인간의 지능이 발달할 것 같냐? 저는 퇴보할 거라고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옛날에 종이책은, 야, 종이책 좀 사서 보세요, 여러분. 모국화시대. 이건 보기 싫어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탁 꼭 집으면 그것만 보잖아요. 옛날에 종이신문은 여러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기 싫어도, 이건 아니고 넘기고, 제목이라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안 봐요. 머니 인사이드면 딱 들어가요. 머니 인사이드 조합문 그럼 조합문 딱 떠요. 그럼 사람들의 다양성이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그냥 피지컬로 가볼까요? 지금 로봇화 되고 있잖아요. 인간의 피지컬. 자, 무슨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피할 수 있어요, 로봇은. 로봇이 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서 누가 윤리적 책임을 져요? 24시간 일하죠? 로봇과 AI를 결합하면 피지컬 AI가 되고, 바로 피지컬에 이미 있잖아요.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청소 로봇 있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피지컬 AI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될 거고, 지금 운전도 누가 해요? AI가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미국 택시 20%가 무인 택시래요. 그러면 이 AI 시대의 인간은 설 자리가 없을 거고, 결국 AI가 판단하는 대규모의 인구 절멸, 멸종 상태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술의 시대에 라이프 시큐리티, 이건 뭐냐? 인류 전체가 대상이에요, 주체가. 인류 전체가 협력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목표는 뭐냐? 소극적 평화도 아니고 적극적 평화도 아니고 뭐냐? 서바이벌. 슬픈 거죠. 생존이에요, 생존. 자, 네 개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새로운 위험의 위기, 위협. 이 네 가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무국화 시대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 무국화의 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극화 그랬잖아요. 소련, 미국이 양쪽을 책임졌어요, 진영을. 이것들이 어서 까불어 하고 책임진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무너져서 나 책임 못 져? 지지도 않을 거야. 트럼프 책임 못 져? 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이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잖아요. 열강 강대국들은 나 안 해. 할 수도 없어. 유엔은 트럼프가 말했잖아요. 필요 없어? 식물인간이야? 유엔 안보리 5개가 결정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만장일치인데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합의를 못 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가 터져도 이제 나만 먹고 살 거야, 보호무역주의. 그린란드 침공할 거야, 내가 여기 할 거야. 기후변화? 헛소리만 그런 거 없어. 정치? 나는 왕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피즘은 갑툭튀가 아니다. 자, 버섯이 사막에서는 못 자라죠? 습한 썩은 나무에서 자라죠? 똑같은 거예요. 그 환경이 되니까 트럼프가 나오는 거고, 푸틴이 나오는 거고, 시진핑이 나오는 거고, 다카이치가 나오는 거고, 멜로니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 냉혹한 무질서의 네 가지 위기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해법이 찾아지겠죠. 그렇죠? 이 냉혹한 네 가지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위험인식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책은 이 무국화 시대 시리즈의 첫 번째고요. 오늘 드린 말씀의 전부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들어있지만 계속해서 이 무국화 시대를 진단하는 책을 쓰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 포기, 이건 전혀 아니죠. 그 무국화 시대의 파고를 넘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위기를 헤쳐나왔어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리고 경제, 안보, 문화, 민주주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이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그랬죠.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봐라. 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다. 그럼 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뭘.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완성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튼실한 나라고 상당히 건전한 나라고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혐오하지 말고,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라. 왜 차별을 하냔 말이에요. 좌야, 우야. 말씀드렸지만 좌는 죄가 아니고 우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 지향성이에요. 정권 교체하면 돼요. 그때그때 우파 좌파. 근데 그거는 가지 마세요. 양쪽 다. 그 안에서 합리적인 좌, 합리적인 우가 이 무국화 시대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책을 사보셔야 되겠죠? 이 진단이 희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왜 썼냐면 병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병식은 뭐냐면 병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다, 쉬어야지. 피곤하다고 인식을 해 쉬는 거예요. 그걸 인식 못하면 쓰러져요. 몸이 나 아픈데? 라고 뇌가 인식을 하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병식은 치료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피가 막 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PD님이. 그럼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요? 예, 이게 보이니까. 이게 모든 해법의 출발이에요. 이게 아픈 거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럼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이 무국화 시대구나. 무국화 시대에 극이 없는 그 무국화 시대 위기는 저 한번 말 들으니까 경제, 안보, 경제, 정치, 새로운 위험의 위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사고를 하고 또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 진단은 곧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 안에서 선택지를 함께 모색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